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 탐사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중국의 부동산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GDP의 한 8%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져서 201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GDP의 30%까지 커지는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부동산, 집 짓는 거 이거였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작용들이 쌓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 첫 번째가 빈집, 두 번째가 부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빈집들이 쌓여갔어요. 2017년 데이터를 보면 6,500만 채가 빈집 상태로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시골이라든가 또 일본처럼 노인들이 많아서 살던 집이 비는 그런 빈집이 아니고요. 멀쩡한 새 집들인 거예요. 새 집인데 빈집이에요. 그런 상태가 정확히 몇 채냐? 여기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6,500만 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연구에서 보면 1억 3천만 채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전체 주택의 한 20% 정도는 최소한 빈집이다. 20% 정도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집들은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비워두는 현상입니다. 그럼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나라의 다주택자들 예를 들어 집을 3채 갖고 있다 그러면 그중에 한 채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겠죠. 그 나머지 두 채는 뭐 하겠어요?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주택자들은 다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떠나서 어쨌든 간에 임대사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중국은요, 집을 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39%, 또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48%가 집을 빈 채로 방치하고 있다는군요.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정작 가난한 사람들은 지상에서 거주할 곳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임대주택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방공호, 지하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생쥐족이라고 부르던데 영어로는 red people입니다. 생쥐, 지하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마오쩌둥 시절에 이 중국이 그야말로 전쟁 공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하고 전쟁할까 봐 또 50년대 말 60년대 초반부터는 또 소련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소련하고 전쟁을 할까 봐 전쟁 준비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이 베이징 같은 데도 지하에다가 아파트 지하에다가 방공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핵전쟁이 나면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산다고. 근데 지금은 그걸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내려가서 사는 거예요. 그걸 쪽방으로 나누어서. 그게 세 방인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만 베이징에만 1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없더라고요, 이 통계는. 이 중국의 임대주택 시장이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상하이의 임대주택 시장을 정말 발로 뛰어가면서 분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논문이 있거든요. 이 줄리아 하르텐이라고 하는 박사와 두 명의 다른 사람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뭐였냐면 아니 중국의 대도시에 농민공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왜 이 대도시에 임대로 나와 있는 주택 수가 그렇게 없지? 임대주택이 도대체 없는 이유가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그러면 그 농민공들은 다 어디 가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발로 뛰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인터넷 광고에 나와 있는 그 임대 광고들이 있잖아요. 주택 임대 광고들. 그것들을 직접 전화해서 찾아가 가지고 그 집의 실제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대부분의 그런 새 집들의 방마다 2층, 3층 침대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세입자들이 한 집에 공동기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중국의 그 대도시의 일반적인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로 뛰어서 알아낸 겁니다. 그 숫자가 그게 얼마냐? 최종 결론은 자기들이 다 이 채집한 이 사례들은
방 3칸짜리 아파트가 보통 평균인데 평균 거기에 24명 세입자가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하나에 8명씩이 거주를 하는 거죠. 침대를 타닥타닥타닥 올려서. 참 우리로서는 상상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비워놓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새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새집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타닥타닥 24명씩 이렇게 가서 살고 뭐 지하에 들어가서 살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서 나타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게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이런 빈집 현상, 또 그러면서 과밀한 임대주택 현상, 이게 지금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부작용은 뭐냐 하면 급증하는 채무, 부채입니다. 중국 부동산 붐은 이 부채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정부, 가계, 기업 이 부채를 다 합치면 2008년에는 GDP의 그게 한 15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0년이 되면 그게 300%가 됩니다. 그 사이에 모든 부문의 부채가 2배가 늘어난 거예요. 특히 부동산 개발 업체들, 또 지방정부의 부채가 심각해졌죠. 헝다그룹의 경우에 2008년에 100억 위안 정도의 부채가 있었는데 5년 후 2013년이 되니까 그게 1100억 위안으로 11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된 거예요.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부채와 자기 자본을 합친 게 자산이잖아요. 근데 부채가 80%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 지방정부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부채가 거의 없었는데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이 지방채 발행을 엄격하게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2009년 그 중앙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이 4조 위안을 풀어서 내수 자극책을 벌였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빚내는 거를 눈감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들이 늘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그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규제나 제도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그거를 지방정부 융자평대, 영어로 하면 이렇게 기사들에 보면 LGFB라고 하는 요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정부 융자평대. 이걸 통해서 또 엄청난 대출을 일으킨 겁니다. 지방정부들이. 그러니까 규제를 피해서 그냥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어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걸 가지고 인프라에 투자하고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또 지방 기업에다가 두고 막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지게 된 부채가 엄청난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IMF가 추산한 자료에 보면 이 지방정부별로 이 숫자의 차이가 꽤 있는데 좀 뭐 많은 데는요. 그 지역이 생산하는 지역 총생산, 1년간 생산하는 지역 총생산, 그러니까 나라로 따지면 GDP에 해당되는 거죠. 그 지역 총생산의 부채가 90%를 넘어가는 곳들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중국 중앙정부 부채는 GDP의 한 30%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방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예. 사실 규제 당국도 나름대로 대응을 했습니다만은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게 갈팡질팡한 수준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투기 규제를 했다가, 우리나라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투기 규제했다가 경기가 또 죽을 것 같으면 다시 뭐 풀어주고 하는 이런 땜질식 처방을 1년, 2년 주기로 계속 되풀이해 왔었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와 같은 부동산 정책의 실태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네. 이런 말 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우리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한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가 방주불초, 우리식으로 읽으면 그건데
방주불초, 방이라고 하는 건 주택이거든요.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시진핑 주석이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억제, 규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은행들은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을 서서히 조이기 시작했고요. 2020년 7월에는 3조 홍선이라는 결정타를 날리게 되는 거죠. 그 전체 자산 중에 부채 비율은 70% 미만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대표적 내용인데요. 그런데 헝다그룹, 비구이안 같은 데는 70을 넘어서 80% 수준 이렇게까지 되니까 직격탄을 맞게 된 거고 결국 부도를 내게 된 겁니다. 그걸 못 갚아서. 그러다 보니 공사는 중단됐잖아요. 문제는 선분양 받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들은 공사가 중단되고 회사가 부도가 나다가 보니까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다 날리게 됐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잔금 납부를 또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개발업체들 자금난은 더욱더 심각해지는 거고 공사 중단 상태의 집이 2천만 채 지경까지 이른 거죠. 중국 가계자산, 보통 일반 가구들이 갖고 있는 자산 이 70%가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집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돈 좀 있는 사람은. 근데 그 집값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막대한 돈을 떼이게 생겼으니까 다들 경제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2022년에 이런 그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금융기관들도 큰일이 난 거죠.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준 그림자 금융회사들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대형 은행들, 국책은행들도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왜? 은행이 대출을 하려면 담보를 줄 거 아니에요. 그 담보, 은행 담보의 40%가 부동산이라는데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대출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방정부들도 큰 난관에 봉착해 있어요. 중국의 도시들은 1선, 2선, 3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선은 1000만 이상, 2선은 500만에서 1000만, 3선은 300에서 500만 이런 식인데 2선, 3선 도시를 합하면 전체 주택의 한 90%가 거기에 있습니다. 2선, 3선 도시들의 지방정부 수입은 한 45% 정도가 토지 사용권 매각 대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땅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땅 이용권을 살려고 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없어졌잖아요. 이용권이 안 팔리고 팔린다고 해도 그 값이 떨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지방정부들의 수입이 급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 급여도 못 주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의 언론, 또 중동의 알자지라라고 하는데도 이런 기사들이 그냥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자지라 기사를 보면 귀조성 같은데 아주 가난한 경우이죠. 가난한 동네인데 여기는 지방정부 자체가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위기라고 하고 장시성 같은 데서는 공무원 월급을 못 준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상황이 상당히 급박한데요. 근데 시진핑 정부는 이 부동산 시장을 살릴 생각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방주불초예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는 것이지 시장에서 사고 팔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시진핑 정부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돈을 주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이런 보도가 났던데 중국의 현재 공산당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사가 중단된 주택, 또 안 팔리는 주택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인수를 해서 개혁 개방 이전처럼 사회주의식 공공주택으로 만드는 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하는군요. 근데 현재 중국 전체 주택 재고의 5%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그걸 30% 정도로 늘리려고 한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자면 앞으로 한 5년간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900조 원, 이렇게 2천조 원 이렇게 필요하다는데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은 이래저래 다시 과거의 사회주의
색채를 아주 강하게 띠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이 부동산으로 가던 돈을 첨단 기술 개발 투자로 몰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쫙 줄어드는데 인더스트리라고 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 중국 공산당의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신질 성장력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고품질 신성장 동력. 이렇게 불리는 기술, 산업 이런 것들에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말이죠. 또 첨단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항공기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돈이 많이 투자되니까 이쪽 분야의 기업들은 주가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자, 부동산이 그렇다고 해서 2008년 미국에서처럼 이 은행들,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도 사태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중국의 대형 은행들은 다 국영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 최악의 경우에 그냥 빚이 없다라고 선언하면 그냥 그만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1972년 8월 3일 8.3 조치라고 하는 거를 했잖아요. 사채 동결. 네. 뭐 기업들이 너무 빚이 많아서 부도가 날 지경이 되니까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사채 안 갚아도 돼. 은행빚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사채 3년 거치 5년 상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를 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네, 3년 동안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심지어 8년은 걸려야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은 거거든요. 근데 중국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런 식의 조치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대규모 금융위기가 나는 것이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당했듯이 문제는 외환입니다. 외국에 진 빚이 문제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때 그걸 못 갚아서 IMF에다가 손 벌려가지고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외국 빚을. 네. 근데 중국은 외국에 대한 빚도 별로 없어요.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14%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준인 거죠. 외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따져보면 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금융 위기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잘 돼가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인민의 삶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인데 그게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는 거고요. 은행들의 대출은 대부분 국영기업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이래저래 민간에 의한 성장의 시대, 이거는 저물어 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시진핑 주석이 틀어쥐고 그가 생각하는 중국몽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일반 중국의 인민들은 방관자로서 또 피해자로서 숨죽이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중국경제 탐사 제3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4편에서는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